센터쿠쇼 강적들 진중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선입니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재선거 요구가 적지 않습니다만 그 분노의 이유로 국민 67%가 꼽은 건 부실한 관리와 참정권 침해였습니다. 그런데 시위대 속에선 제1야당 대표 손에는 부정선거 팻말이 들려있네요. 정작 승리한 후보들은 그와 거리를 뒀는데 그는 자신의 승리라 자평합니다. 민심도 표심도 한 방향을 가리키는데 한 사람만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강적들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경영 대표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감사하다고 그랬죠. 알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당내 주류로부터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뼈를 때리시면 원래 맞잖아요. 당내 저 좋아하는 의원들 생각보다 많아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를 못 지키셨어요. 그냥 박원순 시장 때문에 이게 안 됐다라고 하셨어요. 남 탓을 하시잖아요, 본인이. 어떤 거예요? 민주당 논리예요. 아니, 민주당 논리가 아니라 20년 걸리는 걸 5년 시장했는데 왜 집이 완성 안 됐냐 그러면 남 탓이라고 하시나요, 지금? 저분은 오늘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정우상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준일 전 경향신문 기자, 김교환 전 CBS 논설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세환 특집 제2탄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 오세훈 시장님 모셨습니다. 개표를 지켜볼 때는 정말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다들 밤을 새고 출근했는데 외려 시장님만 너무 밝은 표정으로 출근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사실은 그 사전투표가 많이 차이가 나게 지고, 그다음에 이제 본투표로 갈수록 급격히 따라붙을 것이라는 거 정도는 예측을 했던 거죠. 다만 처음에 시작될 때 2대1 이상으로 벌어져가지고 한 두세 시간 갔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믿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새벽 3시, 4시 정도 되니까 이거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5시 되니까 이건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마음이 점점 이제 확신에 가깝게 변해간 거죠. 제가 이제 선거 전날 저희 논설위원이랑 같이 저는 민주당 쪽 캠프에 있다가 이제 물어보고 또 한 명은 오세훈 캠프에다 물어봤는데 공통점은 정원호 캠프가 조금 앞서고 있다. 조금 앞서고 있는데 정원호 캠프 입장에서는 강남 3구, 강남 지역 투표율이 얼마만큼 오를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선거 전날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앞서고 있다는 게 양측의 공통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사실상 막판에 강남 지역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 전체의 투표율이 급상승하면서 그런 것들이 막판 역전의 중요한 원인이 됐던 거는 양측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연구원 쪽에 추후에 저도 이제 선거 이후에 들은 건데 오세훈 시장이 한 1%포인트 이기는 게 있었대요, 민주연구원 쪽에.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추후에 나온 얘기고, 오히려 여의도연구원 쪽 거는 오차범위 내지만 오세훈 시장이 한 0.5% 지는 쪽이 더 많이 나왔었다. 민주연구원이 맞췄어요, 어쨌든. 오 시장 당선은. 그런데 강남권 주민들의 몰표하고 2030들의 절대적 지지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것처럼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강북하고 서남권에서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들보다 오세훈 시장님이 훨씬 더 득표력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오세훈의 경쟁력 자체가 좀 전 서울 지역에 미쳤다고 좀 봐야죠. 그런데 5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렀는데 역대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이번에 그래도 정원호 후보였기 때문에 좀 이긴 게 아니라는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그런 생각을 좀 하시나요? 정원호 후보 자질이 좋은 분이신데 큰 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미리부터 준비하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이번에 굉장히 본인도
버거우셨을 거고, 그리고 선거 전략도 아마 그 효율적으로 펼치기가 어려웠지 않나. 아마 급조된 후보라 그럴 겁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도와주신 거죠. 진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힘들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순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선거 기간 동안이라기보다도 선거 시작하기 훨씬 전인 작년 연말 올 초 민주당이 사력을 다해서 온 그 집중포화를 퍼부을 때 주로 이제 한강버스, 그다음에 세운지구 종묘 갈등, 또 감사의 정원. 이게 사실은 선거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정책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그냥 한마디로 봐서 몹쓸 정책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역시 정부 여당의 화력은 뭐 엄청난 겁니다. 그때가 정말 위기였죠. 근데 사실은 정책 하나하나를 뜯어놓고 보면 다 서울 시민들한테 도움되는 정책들이고 의미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저도 와보면은 막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찍어서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거 뭔가 자기적인 비판이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당선되셨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딴지를 걸기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의 정원은 그냥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보수 진영에서는 좋아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봤기 때문에 감사의 정원 때문에 더 많이 표를 찍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한강버스는 혈세 낭비 프레임도 있지만 안전 이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장이 잦았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 뭐 시장님도 그게 이제 왜 우리 소관이냐 뭐 이런 식의 취지의 말씀하셔서 그게 좀 초반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느냐. 제가 언제 제 소관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고요. 예. 선거 국면만 아니면 언론의 굉장한 비판을 받긴 했겠지만 몹쓸 사업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특히나 이 배를 저반이안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한 6개월 이상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 선장들이 아직 훈련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뭐든지. 근데 그런 기간을 선거를 앞둔 비판과 맞물리면서 악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선거 막판에 서소문 고가철도 사고도 났고요. GTX 문제도 발생했고요. 그래서 약간 얼굴빛이 좀 어두우셨거든요. 이런 여건의 안전 공세, 이거는 이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한 배경을 꼽으신다면요? GTXA 철근 누락이 먼저 있었는데요. 이거는 철저한 기획된 선거 공작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 철근이 누락됐다고 해서 국회에 국토위와 행안위를 3번을 열었어요. 이건 완전히 선거용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민주당이 잘못 짚은 게 이거 분명히 오 시장한테 보고가 되고 오 시장이 은폐했을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아주 굉장히 잘 기획된 MBC와의 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정의하자면 권언 유착을 전제로 한 관건 선거, 신종 관건 선거다. 저는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고 싶고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번 선거는 정원호 후보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근 누락으로 승부하려고 민주당이 아예 작전을 세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때 기차가 지나가고 기차 위로 만약에 철근이 넘어지고 이런 대참사가 벌어졌으면은 시장 그 선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되신 이후에 이와 유사한 안전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뼈아픈 교훈으로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당선에 젊은 층의 특히 2030 청년층의 지지율이 높았다라는 것도 굉장히 희소식이고 좋은 징조인데요. 대학가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면서요. 네, 대학교 가는 게 저 정치 시작하던 시절에는 약간은 좀 신경 쓰이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네. 뭐 플래카드 걸고 우리 학교에 왜 왔냐 뭐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대학교에 자꾸 가고 싶을 정도로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사진 찍느라고. 뭐 그런 경험이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년 유권자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지지를 보낸 이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큰 틀에서는요. 네. 우리 사회가 이 계층 이동 사다리가 무너져서 완전히 청년들이 좌절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 제가 그걸 복원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런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자제, 일타 강사 강의를 무료로 듣게 해서 대학교에 거의 이제 뭐 한 1,000명 가까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거라든가 청년 취업 사관학교라고 해서요. AI, 디지털에 대해서 업무 활용하는 게 아주 익숙해지도록 해서 배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취업률이 10,000명 배출했는데 한 7,50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피부로 느껴지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정책으로 아마 다 다가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그 서울시의 정책적 측면도 좀 있지만 약간 좀 다르게 보면 결국 오 시장에 대한 2030들의 지지라는 것은 결국 민주당,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그 중심에는 이번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선거 이슈였던 부동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세라는 건 우리만 갖고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이런 정책과 더불어서 현 정부로서 나의 주거와 나의 미래가 안 되겠구나라는 청년들의 분노가 오 시장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지지로 간 것은 아닌가라는 측면도 생각해 전 뭐 그거 봐야 될것 동의하고요.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선거 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전세가 사라지는 건 정상이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질문 이어서 할 건데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사실 그간 이 대통령과 이제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각을 세워 오셨고 선거하시면서 5년 뒤 31만 호 착공도 약속을 하셨어요. 좀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요? 31만 호 착공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저희가 확보한 그 수백 개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이 순조롭게만 진행이 돼도 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은 가능한 물량이라는 게 공무원들의 보고입니다. 제 공약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대통령실에 어떻게 연락을 해놨느냐 하면 국무회의 전에 한번 불러달라. 미리. 예, 그냥 뭐 차를 주셔도 좋고 밥을 한 끼 주시면 더 좋고 혼자 부르기 뭐하면 수도권 당선자들 같이 부르셔도 좋다. 아마 16개 시도지사를 다 부르면 얘기 못 할 거예요. 그럼 밥 먹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따로 한 30분 정도만 얘기할 기회를 주시면 굳이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 제가 생각하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놨는데 예, 귀국 후에 한번 생각해서 연락 주겠다 했는데 이제 귀국하셨으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 뵙고 한번 조곤조곤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 시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이제 선거전에서 부동산 서울의 공급이 덜 된 거를 가지고 이제 논쟁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사선 나올 때 본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를 못 지키셨어요. 그 양은. 그거는 뭐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못 지킨 걸로 알고 있고요. 구역 지정 물량을 얘기를 했는데 구역 지정은 넘치도록 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러니까 지정만 하고 실제 이제 공급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하고 건물 지어주는데 10년 이상 걸리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 논리예요. 아니 민주당 논리가 아니라 어쨌든 체감이 안 돼서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시민의 10분 논리죠. 왔는데 그러니까 거치 안 폈다 그러면 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펴셨던 논리가 뭐냐면은 박원순 시장 때문에 이게 안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올 것 같다라는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장, 서울 시민들은. 이거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계속 남 탓을 하시잖아요. 본인이. 예. 재개발 재건축이 유일한 공급 통로입니다. 거의.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아시다시피 한 20년 가까이 걸렸던 일입니다. 조합 설정부터 한 5년 걸리고요. 관리 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하는데 또 몇 년 걸리고요. 근데 박원순 시장님 때 그거 자체를 다 취소해버렸잖아요. 다시 구역 지정하는데 5년 걸려요. 그거 2년 6개월로 줄인 것도 엄청난 노력입니다. 근데 왜 아직 지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는 건 그건 엉터리 논리예요. 뻔뻔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제가 뭐 논쟁을 벌이려는 건 아닌데 그리고 당시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고 그 시민들도 이게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스스로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한 쪽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결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계속 다른 사람 탓을 하시니까. 그게 어떻게 남 탓이 되나요?
그게 당신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당신이 결과적으로 책임져라 하면 뭐 그런 의미라면 책임을 지겠는데 왜 그동안에 착공 물량이 부족해졌냐 하는 거를 오로지 시장 탓을 한다? 그거는 선거의 계절에 민주당의 궁색한 논리지 실제로 차분히 전문가들하고 토론해보면 착공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기간이라는 건 누구든지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20, 30대가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살 집이 없다는 것보다도 전월세 물량조차 없다는 걸 가장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전세 제도에 대해서 이 대통령과 뜻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전세 제도는 전형적인 사금융으로서 없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계신데 시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전세 덕분에 집을 사는 분들도 있으셨고 전세 덕분에 자금을 축적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재산 형성이 되셨던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 변명일 뿐이지 정책 방향을 그렇게 설정한다고 공언하는 순간 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게 정말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설득하려고 뵙고 싶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를 치르고 나니까 이번엔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특검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특검팀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란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뭐 구형량은 당연히 1년에서 1년 6월 정도 구형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이 사건의 본질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명태균의 사기 공갈 사건입니다. 큰 틀에서 설명드리면 당연히 저는 무죄를 주장한다고 보실 테니까 증거에 대해서 하나만 그 재미있는 걸 설명을 드리면 그 공소 사실이 제가 명태균 씨가 차 타고 가고 있는데 30분 동안에 무려 4차례를 전화를 걸어서 울먹이면서 여론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김한정 씨한테 대납을 시키겠다.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그 범죄 구속 요건. 22일 날 오세훈 시장께서 증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4번 정도 전화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4번이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전화를 받았을 때 증인은 장복 터널에 있었죠? 지나가는 터널에. 예, 자동차 운전자는 김태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나경원 당시 의원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으니 당신이 이기는 걸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 취지로 증인은 네, 받아들였죠. 저한테 그렇게 전화했고요. 운 적 있고요. 네, 아주 그다음에 송에서도 그랬어요. 직접 예. 짰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 재판 과정에서 김태열이라고 하는 당시 차에 동승했던 분의 증언에 의해서 깨졌어요. 아, 그런 사실이 그러니까 없다. 그 김태현이라는 분이 그걸 들은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분명하게 증언을 해버렸어요. 예. 동일인이 4번 전화를 하는데 명태균 씨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과시형입니다. 전화 받으면 야 이거 오세훈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안 그랬겠어요? 옆좌석에? 그것도 한 번 전화한 게 아니라 4번을 했는데 근데 김태균 씨가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명태균은 모든 걸 녹취하는 사람입니다. 또 모든 걸 다 또 촬영을 해놔요. 저하고 만난 것도 밥 먹은 식당 간판을 촬영을 해놨더라고요. 청국장집이라고 하는 걸. 그럴 정도로 용이하게 뭘 준비하는 성격인데 4번 전화했으면 첫 전화는 얼떨결에 녹취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번, 3번, 4번째 한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녹취 안 했겠어요? 녹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 법정에서 다 밝혀졌기 때문에 뭐 다른 사건이 무죄다 유죄다를 떠나서 이 사건은 증거법적으로만 봐도 명태균의 거짓 진술 이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다 정황 증거입니다. 통화 내역은요? 검찰이 제출했나요? 통화 없어요. 내역도 아예 없고요. 아니, 통화하는 적도 없어요. 아예 한 적 자체가 찍혀 있는 없다. 통화 내역이 없어요. 포렌식 다 했는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긴 배경,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 기회를 준 거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과연 보수 개혁의 골든타임이 온 건지, 민심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승인을 꼽는데요. 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장동혁 대표의 직원 유세가 없었던 점도 주요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사실 피하느라고 좀 어려운 순간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서 그런지 당연히 지방만 도셨는데 선거 마지막 며칠 남겨놓고는 수도권으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에 출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에 출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부딪히는 것은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피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하루 이틀 남겨놓고는 또 제 동선하고 겹치는 일정이 당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일정 짜는 친구들이 그거 피해 다니느라고 신경 좀 썼습니다. 신경 좀 썼습니다. 아니 잠깐 의아하네요. 만일 정말 만일 뭐 정치에 가정은 없지만요. 만일 이번에 안 됐으면 당대표 선거에 나가셨을 겁니까? 당대표 선거에 나가셨을 겁니까? 글쎄요, 전 뭐 별로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예. 장동혁 노선에 이의를 걸고 장 대표 퇴진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뭐 강접들에도 유사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이 지방선거, 이번 시장선거를 치르기 위한 장 대표 노선과의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뭐 다들 디커플링이다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 거기에 99%의 목표가 있었던 정치적인 선택이었어요. 국민의힘 의총장에서는 장 대표 면전에서 사퇴하라는 성토가 막 쏟아졌는데요. 공개 발언 공개 발언이시죠? 비공개하죠. 현장에서 의원님들의 이런 의견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죠. 그러니까 비공개 때 다 하십시오. 아니 자 어차피 흘러나가서 보도될 건데. 그럼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나가는 기회를 내가 저 삼선을 하지만 이렇게 최악의 우리 당의 모습 된 거 아닙니까? 자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천천히 물러나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당 국회의원님들의 성향상 볼성사납게 쫓겨나는 듯한 모습의 퇴진은 원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벌써 그 주장하는 분 중에 이 투표지 사건, 선관위 문제 해결된 가을쯤에는 퇴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논의된 거를 바탕으로 한 언급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요. 뭐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 장동혁 대표의 진퇴 문제는 사실 보수 재건에 있어서 그렇게 핵심적인 요소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시간의 문제일 뿐 장 대표 체제가 다음 총선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는 향후 보수 재건에 있어서 오 시장의 역할이 있냐 없냐 이 문제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말이 좀 바뀌셨네요. 그 선거 전에만 해도 장동혁 대표 즉각 사퇴를 사실상 요구를 하셨는데 선거 끝난 이후에는 뭐 지금 당장 이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선거 끝난 다음에 장동혁 대표랑 그 한동훈 전 대표하고도 통화를 좀 하셨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안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안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아, 잠깐만 이 말씀의 뜻은? 예. 아니, 그 어떻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감사하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아, 전문 용어로 이제 매긴다고 하죠, 이거는. 매긴다고 하죠, 이거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장동혁 대표를 인간적으로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 굉장히 정치하면서 그걸 조심하는 편인데요. 저하고 노선이 달라서 뭐 다투고 갈등할 수 있죠. 정치를 하면서 얼마든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진 말자. 이게 제 마음속에 품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받아서 하면은 이제 김규환 실장님이 하려는 질문은 그건 것 같아요. 그때는 장도혁 대표 사퇴해야 된다 세게 나가다가 지금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은 결국은 장도혁 대표 체제가 적당히 유지되는 게 오세훈 시장한테 도움이 돼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 아니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한동훈 그 의원의 복당 문제는 서두를 일이 아니다 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빨리 들어와서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고 한동훈이 당의 주류가 되고 당권을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가능한 빨리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케 하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서두르지 않는 게 오히려 일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당내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아주 강한 반대 내지는 경계심 이런 걸 가진 의원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그런데 장도혁 대표가 사퇴하고 나가게 되면 그 공백을 한동훈 대표가 빨리 들어와서 메운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장도혁 대표의 사퇴를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전 대표께 축하 전화 드렸을 때 딱 한마디 했어요. 서두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바로 망설임 없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다 이런 메커니즘, 역학관계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세력이 여전히 있거든요. 이번에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55대 48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55표가 결국은 친장동혁도 아니고 친정점식도 아니고 이거는 한동훈의 복당을 반대하는 표라고 분석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 결국 그것이 또 반발감을 사서 장동혁 대표의 입지만 더 강화시켜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입원을 하셨어요.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나 봐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그 17일 날 그 수요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조은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산은 장동혁이 와서 졌고 서울은 장동혁이 안 와서 이겼다. 내가 오세훈 캠프 총괄 선대 본부장으로 할 과제는 뭐냐면 장동혁을 어떻게든지 오지 않게 하는 게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 경남과 창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박대출 의원이 이제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선거 졌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 때 치러진 지방선거 때보다 기초자치장 훨씬 많이 이겼는데 왜 졌냐? 난 졌다고 동의하지 않는다. 물러나게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가을쯤에라고 생각하는 것도 남들의 내피셜인 거지 장동혁 대표 의중은 그게 아니네요. 내년 여름을 생각하고 계세요. 올해 가을을 얘기하시면 하고 계세요. 올해 가을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예. 장동혁 대표는 최근 급상승한 당 지지율을 방패로 삼는 모양새입니다. 1년 반 만에 여야의 정당 지지율이 뒤집혔죠.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님 당선 그리고 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당선이 보수 진영을 좀 더 활성화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동안은 굉장히 침체돼 있었거든요. 보수가 꿈도 희망도 없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보수 혁신 개혁의 좀 미래를 봤다라고 하면서 응답률도 좀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국민의힘은 뭐 맨날 싸우니까 거기는 상수니까. 그래서 상수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이제 권력 투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의 진보층이 그 여론조사를 보면 데이터에서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율과 국정수행 지지율이 빠졌어요. 이거는 이제 꼴보기 싫다라는 거죠. 지금 권력 투쟁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 작년 연말 연초가 재경 대구 경북 시도민회라는 게 매년 열리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잠깐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저 미우시죠? 그때 이제 저에 대해서 굉장히 뭐 당의 강경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은 비판이 있을 때입니다. 그랬더니 네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나중에 지켜보십시오. 선거에서 이기는 놈이 효자입니다. 그랬더니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요인, 서울시장직 지키고
부산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된 이게요. 이른바 보수 진영에 이제 희망을 드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인사말이요. 축하한다가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만나면요. 감사합니다. 첫 마디가. 그 처음엔 저 굉장히 생경하잖아요. 왜 갑자기 내가 당선됐는데. 근데 엄청나게 마음이 불안하셨구나. 그러다가 이번에 그 희망을 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응답률도 높아지고 그전에는 전화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보수 진영에 생겨난 게 아마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높은 지지율이 사실은 국민의힘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원인 환부를 도려낼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치중하게 된다. 이건 계엄 직후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과 같은 효과가 났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예,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번에 지지율이 반등한 것은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이 잘 못했던 효과가 크고 뭐 여기에서 지지율이 반등됐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가자. 하지만 현실을 자세히 보면 국민의힘의 현실은 되게 좀 암울한 상황입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대표나 이제 이런 차기 대선 주자들이 부상을 했지만 다음 총선 때는 좀 더 많은 유능한 인재풀을 만들어야 되고 그 인재풀을 발굴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오 시장과 한동훈 대표나 뭐 지금 약간 다른 데 있지만 개혁신당에 있는 이준석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인력 풀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자 다음 총선 때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이 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1년에 있어서 지금의 반등된 지지율을 유지하고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라는 게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지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장동혁 대표한테 이제 새로운 우군이 생겼잖아요. 최근에 이제 선관위하고 명청 갈등 이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힘을 좀 받고 있어서 어제 여의도에서 제가 얘기했던 말이 이제 화제가 됐었잖아요. 모장무사 모두가 장동혁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데 요즘 투가 나왔다고 누가 전해주더라고요. 모두가 장동혁의 무대뽀와 싸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모두가 장동혁의 무대뽀와 싸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왜 동의하지 못하냐면 그 장동혁 대표가 그 좀 힘이 없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의 그 합리적인 당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선관위 국정조사 관련해서도 국정조사 특위위원을 추천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단 한 명도 추천을 못했어요. 정점식 대표가 딱 틀어지고 한 명도 아예 얘기도 못 꺼내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장동혁 대표 말이 씨알이 안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동혁이 모든 걸 뭐 다 결정을 하고 뭐 무대뽀로 밀어붙인다? 이건 좀 사실 좀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진짜 문제가 이거잖아요. 실존적 문제가. 그렇다면 포스트 장동혁 대표 그럼 누가 있느냐. 마땅치 않지 않느냐. 아니, 나경원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유승민 대표, 뭐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도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장동혁보다 나경원이 더 안티예요. 아시잖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니 나경원 의원하고 사이 좋은데요. 나경원 의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요? 지금 저는 굉장히 많이 도와드렸는데. 그래요? 서울 재선거 주장해라 이러고 계신데요, 지금. 아니, 그거야 뭐 구호에 그치는 것이고. 내가 오세훈이면 당장 재선거 하겠다 그러잖아요.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진 이번 선거,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합니다.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습니다. 그걸 저에 대한 엔티로 저는 해석치 않고요. 아마 지금 이제 올림픽공원에 있는 젊은 서울 시민들에 대한 어떤 화답 차원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저에 대해서 뭐 상처를 내기 위해서 한 말이다. 저희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날 마침 저하고 식사를 했어요. 축하 케이크도 사오셨어요. 그러셨구나.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차기 대권 주자 뭐 여야 다 통틀어서 1위를 하잖아요. 실제로 당내에서도
오세훈 시장한테 기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세훈 정치 인생 20여 년에 지금 최대의 기회예요. 한 번도 정치하시면서 당내 주류로부터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뼈를 때리시네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류들의 분위기가 그래도 한동훈보다는 오세훈이 낫지 않아? 한동훈 방식으로 장동혁을 쫓아내는 방법보다는 좀 질서 있는 방법으로 퇴진시키는 것이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퇴진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당내에서 그 한동훈 대표 쪽 친한계 쪽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사퇴하라는 그 목소리 계속 나오잖아요. 뭐 일일 일 과제처럼 얘기하는데 장동혁 대표 지금 별로 이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계속 요구해도 괜찮다. 오히려 즐기는 표정이라 할까요? 왜냐하면 비호감이 비호감을 공격하면 결국은 돌아와서 자기한테 나쁠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지도부가 붕괴를 해도 전당대회보다는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장동혁 지도부가 뭐 당장 붕괴되느냐 가을에 붕괴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정말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약간 레임덕이라고 봐야죠. 레임덕 됐기 때문에 오 시장님과 그 한동훈 대표가 경쟁 관계에 있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오 시장이 약간 약점이 뭐냐면 의원들과의 스킨십이 과거의 당의 리더나 보스들에 비해서 약간 떨어진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서울시라는 전장에서 행정을 하시면서 당에 있는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어떻게 넓혀가느냐 그리고 리더로서 보스로서 어떠한 성과들을 보여주느냐가 한동훈 의원과의 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지지율 1위 나오는 거는 컨벤션 효과도 좀 있어요. 선거 이후에 너무 극적으로 승리를 하셔갖고 그 효과를 보는 건데 사실 당내에서 오세훈 시장님을 지지하는 의원은 난 3명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권영진 의원하고 조은 의원하고 김재석 의원밖에 없다는 봐요. 당내에서 지지하는 의원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강력한 강성 지지층이 있고 한동훈 대표는 친한계란 16명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님은 지지하는 의원들이 당내 별로 없어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산을 기반으로 영남을 자기가 먹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주류 측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미래혁신 포럼 이런 데도 가입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오세훈 시장님은 주류와의 어떤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좀 보여주셔야 된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다 관심법으로 읽고 계시는 듯한 표현을 하시는데 당내에 저 좋아하는 의원들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전 대표하고 비교할 때 그분 팬덤이 있는데 전 팬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팬덤이 있어요. 오. 그걸 모르시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요. 저하고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 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매운맛이 아니라 순한 맛인 분들이에요. 합리적이고 상식에 입각해서 정치를 판단하는 이른바 중도층 스윙보터 중에 제 팬덤이 은은하게 넓게 깔려 있어요. 그다음에 당내에도요. 저하고 마음이 통하는 의원들 숫자가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서지 않는 거지. 근데 그걸 이렇게 자신 있게 당내에 3명이 있다 이런 건 정말 엄청난 착각이십니다. 평형 모순이거든. 왜냐하면 극적인 지지자가 은은할 수는 없는데.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분들이 강력해집니다. 제 말 잘 새겨 들으세요. 그러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달갑지 않다는 말씀 드리냐면 이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가 모든 정치 행보를 왜곡시켜요. 저도 동의합니다. 한동훈 의원은 지금이 보수 재건의 골든타임이라면서 보수의 전략 자산인 자신을 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보수 재건이라는 이 과제 자체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저를 뭐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보수의 대단히 중요한 어떤 전략 자산 내지는 무기다. 이렇게들은 또 말씀하시던데요. 그 무기를 왜 이렇게 아껴두죠? 정말 싸워야 할 시점이 왔는데 그 무기를
일부러 불편하다고 아껴두거나 그걸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저를 무조건 받아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너무 내부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 정치인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올 게 아니라 좀 큰 틀에서 보수 전체로 봤었을 때 뭐 힘을 모아야 될 때 아닌가요? 이 말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본인 입으로 본인이 이제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걸 보고 좀 많이 과감해야 되는구나. 오늘 근데 또 오 시장님한테도 그 부분을 봤네요. 은은한 팬도 또 말씀하시니까 정치인은 여기 자기 PR을 해야 되는구나. 뭐 그 생각을 들었는데 저게 기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당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난 천천히 가도 된다, 해도 된다라고 하다가 지금 본인이 제외되고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복당에 대해서는 마음이 좀 급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배지를 달지 않았을 때와 배지를 달았을 때 자기가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선관위 사태, 사전투표 폐지와 관련해서 박대출 의원이 낸 법안에 본인도 참여를 합니다. 선관위 직원 날이 필요하다는 거 강하게 주장했었고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국회의원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거리에 나가서 뭐 농성을 하고 발언을 하고 이것보다는 자신의 의정 활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뭐 보수의 전략 자산이라다 뭐 맞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정치적 행위보다는 어떤 입법 활동, 의정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성과를 내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잡은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보수 재건할 그 전략 자산이라고 자신을 평가를 했는데 무너뜨린 것도 자기고 재건도 자기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수 붕괴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복당을 하려면 그 원내대표 경선에서 나타난 그 55명과가 화해가 급선무고 그 중에서도 정정식 대표하고 구원을 풀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 시절에 그 사무총장 할 때 강제로 사실을 밀어낸 거잖아요. 이런 것이 정정식 그 원내대표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정정식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같은 검찰 출신이지만 반감이 굉장히 강해요. 한동훈 그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당원들은. 그분은 이 당에 사실 원해서 온 분이 아니에요. 이 당을 사실은 가장 힘들게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 때 그냥 저희 패키지로 따라왔어요. 1+1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불이 쉽게 꺼지지 않고 있는 선관위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장 대표는 전국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무료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대상 지역에 충북을 추가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선거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정 원내대표 측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을 구하자는 취지였을 뿐 당장 전면 재선거를 요구한 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분들은 굉장히 비판과 당황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냈는데요. 소청 지역 중에 유일하게 승리 지역인 서울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어렵사리 역전에서 돌아왔는데 이 선거 소청 저는 좀 황당하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정점식 원내대표님 설명을 듣고 상당히 이해가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뭐 재선거를 전제로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좀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안인지는 소청이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정점식 원내대표님 말씀으로는 전면 재선거가 아니라 이번에 문제된 투표소별로 좀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서울시장 선거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자꾸 싸움 붙이지 마세요. 그거는 바로 앞에 계시는데. 장동혁 대표하고 정정식 원내대표가 재선거를 놓고 뭐 이견을 보이고 뭐 갈등을 빚고 있다는데 그건 좀 과잉 해석이에요. 정정식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하셨죠. 그 재선거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한 걸로 전 얘기 들었거든요. 장동혁 대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같은 생각. 장동혁 대표가 이거 17일 날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선거 소청 이후의 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2030 청년들이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참정권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다. 정치적 구호다.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의원총회에서도 결정이 됐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16곳 전면 재선거 주장하다가 7곳으로 조정할 때 아무 이의 없이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를 해요. 그거는 당대표가 그래서는 안 되죠. 책임 있는 정치인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른바 부정선거론이라는 게 보수를 망치는데 얼마나 컥컥한 공헌을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올라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이준석 대표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욕먹어가면서 싸웠잖아요. 그게 올바른 정치인이 태도지.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말이죠. 당을 망쳤던 그 요인을 갖다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용해 먹고, 그걸 갖다 마치 무슨 엄청나게 훌륭한 자기가 전술가나 된 것처럼, 전략가나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 풍토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국갤럽의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게 부실 선거자가 67, 전 국민으로 보면은 부정 선거가 25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은 부정 선거가 50이 넘어요. 이게 국민의 내부에서는 부정선거론이 이번 사태로 더 팽배해진 것도 맞고, 그거를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장도혁 대표가. 근데 제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뭐 선거 소청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데, 선거법 224조에 보면은 이게 관리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26개 투표소, 예를 들면은 잠실을 다 봐도 6만 표 차로 오세훈 시장이 이겼잖아요. 오세훈 시장 광역단체장을 하는 건 이거 말이 안 돼. 정확하게 근데 국민의힘에서 설명을 안 해. 어디는 어디까지 했는지를 안 하고 뭉뚱그려서 그냥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선거 불복입니다. 게다가 선거 불복, 부정선거에 올라타서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힘 지지율에 굉장히 안 좋은 타격을 미칠 거고, 장도혁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바로 보수 재건의 문제입니다. 그런 보수로 계속 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재선거나 그 부정선거를 스스로도 정치 구호라고 의원총회에서도 얘기할 정도로 그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하는 건 맞죠. 다만 재선거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죠. 그건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게 들었다고. 근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문제는 장동혁 뭐냐면 측의 생각을 전달을 해주는 눈앞에 보이는 게 김건모 화가 났어. 그러니까 그건 보수가 갈 길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선거를 패배했으면 패배의 원인을 알고 그걸 고쳐야 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데, 부정선거론이라는 건 뭐냐면 패배해도 항상 자기는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고칠 이유가 없고 영원한 패배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병원에 입원하셔서 저 침대에서 방송 보시면서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본인도. 예. 저는 사실 이번 그 선관위 문제에 있어서 제가 그 잠실 올림픽공원에 시위가 처음 벌어졌던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을 한번 직접 현장을 좀 가봤습니다. 가서 너무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가서 사람들한테,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전국적 재선거 이거 안 된다. 이거 불가능한 거.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현장에 있던 친구들 얘기는 딱 그런 거예요. 저는 한 친구 이런 얘기를 하던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면서 지금까지 왔던 거다. 이건 뭐 논리의 문제도 아니고 법률의 문제도 아니고, 이 친구들은 분노를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전국적 재선거, 부정선거, 수개표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용어는 달라야 됩니다. 정치인의 용어는 그러한 사람들의 분노, 억울한 불공정에 대한 어떤 이런 항의 시위에 이 에너지를 모아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들을 풀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정치인의 역할인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 뭐 장 대표를 포함한 이런 분들은 이걸 문제를 해결해서 제도적인 어떤 대안들을 제시할 생각보다 여기 올라타야겠다. 올라타서 내가 나의 정치적으로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다는 건 그건 정치인의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황당한 선관위 행태, 까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어벤져스가 가장 경악한 부분은 뭘까요? 몰디브 보고서죠. 그 출장 간 것처럼 해가지고 허접한 사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자연 문화유산 탐방하면 골프 친 거고요. 문화유산 탐방이라고 쓰면 술집이나 어디 밤무대 쇼 보러 온 거고, 체육시설 탐방은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축구 경기 보고 온 거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올리거든요. 이거 선관위가 공식 국민 세금으로 가갖고 어디 그 사진 올린 거 보세요. 2023년 9월 선관위 직원이 낸 몰디브 대선 출장 보고서입니다.
현지 선거운동 모습이라고 설명했지만 푸른 바다와 모래사장이 눈에 더 띕니다. 선관위 공무원들의 국외 출장 내역을 분석해보니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 출장은 107회, 461명이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세금 24억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나 너무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저는 그 노태학 그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 전 위원장은 선거제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다며 지난해 11월 덴마크와 스웨덴 등을 방문하는 등 재임 중 3차례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때마다 배우자를 동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외부 공개 보고서엔 부부 동반 사실을 숨겼습니다. 배우자의 항공비와 숙박비 등엔 세금인 선관위 예산이 쓰였습니다. 선관위 측은 헌법기관장 예우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며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라 사후 보고서엔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사안 자체가 놀랍다기보다는 이 선관이라는 그 이제 실무 직원들이나 간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관위원장한테 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냐라는 거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대법관이라는 분들은 이 사회적으로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도 아주 제한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이나 이런 것들의 부분에서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하시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원장 역할에 있어서 이렇게 전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부부 동반으로 가자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는 안 꺼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밑에서 가셔도 됩니다. 원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밑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갔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이건 뭐냐면 선관위에서 말단에서 우리도 좀 자유롭게 몰디브도 가고 모히또도 마시고 모히또도 마시고 뭐 이러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푹 먼저 푹 담그시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고 이런 문화가 팽배했던 게 선관위 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비즈니스 클래스 해외 출장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 저도 화가 나는데 이제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선거잖아요. 그 선거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앞두고 휴가 내고 아니면 휴직계 쓰고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본업을 잘하면서 하면은 그래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그냥 또 공무원들 또 그러나 보다 그러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본업에 영향을 주고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이거가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 여진이 민주당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청 갈등이 명청 대전으로 불붙는 모양새인데요. 지금부터 여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결국 5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40%대나 처음 아닌가요? 지지율이 갑자기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대선 때 받았던 득표율보다 지금 낮은 거죠. 예. 안 떨어지면 이상한 거죠, 지금. 안 떨어지면 이상한 거죠, 지금. 당내 상황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사실 이제 지지율이 이것도 용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지금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선관위 사태하고 이 올림픽공원 시위 문제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한마디를 안 합니다. 그 얘기는 안 하고 오직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정권은 뭐 짧고 뭐 이런 얘기하고 저는 변한 게 없어요. 국정은 변한 게 없습니다.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G7 유럽 순방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쯤에서 박수 한번 좀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외교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민주당 당 내에서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어떻게 보완할지도 좀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하라고 저 국회에 넘겼으니까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집권 여당이면 책임이 있어야 되죠. 책임감을 가지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발언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 중도에서도 화가 나고 진보 쪽에서는 왜 니들끼리 이렇게 싸우냐라고 빠지고 뭐 보수에서는 보수가 결집하고 있고 이게 이 정도 버티는 것도 제가 보기엔 용하다. 그 장동혁 체제라서 그나마 이 정도 버티는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원래 여당의 당권 경쟁에 있어서 그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라든가 이런 것들 항상 반영이 됐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 당내 당권 경쟁에 좌우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지난 국민의힘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 당권 경쟁에 자신의 의사를 표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입했던 거는 전 처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렸어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렸어요. 전대에 참전을 해버려갖고 이제 김민석 그 총리가 전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재명의 패배가 돼버린 거고 본인의 레임덕을 자초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정치적인 분석만 하셨으니까 저는 좀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1주년 기자회견 이후에 대폭 하락했다고 생각합니다. 1주년 기자회견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민심의 경고를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는 그다음부터 원래 하던 정책 기조 그대로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원래 하던 정책 기조대로 가면요 제일 고통받는 게 중산층, 서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역대 정권 중에 지금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전월세 가격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국민들은 일단 경제적인데 제일 민감하거든요.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확장 재정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은요. 내 주머니에 돈은 그대로 있는데 물가는 다 올랐고 더군다나 부동산 다음에 이사할 때 전세 월세 감당 못해요. 그걸 근데 계속하겠다? 동의할 수 없어요. 그 점에 대한 분노가 일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호흡이 맞아야지 돼요. 이거 계속 정부 기조대로 가져가면요. 정말 서민들은 피눈물 납니다. 명청 갈등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탓일까요? 대통령 순방 출국 때에는 빠졌던 정청래 대표가 귀국 행사에는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폴더 인사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이 더위의 한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강정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귀국 행사장에서 그 찍힌 사진 한 장이 여권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부시도 폴더 인사 딱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굳은 표정으로 악수를 딱 하고 그 뒤에 김민석 총리가 싱글벙글 해죽해죽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여권의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정청래 대표가 90도 폴더 인사, 이거 많이 보던 장면이잖아요. 그 2024년에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갈등이 막 정점에 치달았을 때 보령 서천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폴더 인사했잖아요. 그때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굴욕감과 이 분노감이 이빠이란 말 써도 되나? 아니에요. 최대로 올라가고 했을 때 인사를 한 거거든요. 전 정청래 대표도 비슷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밀 복검이란 말이다. 입에는 꿀을 발랐지만 뱃속에는 칼을 숨기고 있다. 아마 정청래 대표가 90도 폴더리 인사를 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그 불효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보다도 더 우리가 눈에 띄어야 될 게 뭐냐면은 최근에 친정청래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당무 개입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안 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완 친명계가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당무 개입이라는 얘기를 지금 정청래가 쓴단 말이야 이거를. 측이. 그 정청래 측이 쓴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를 명분으로 삼는다고 그러면서 정권은 짧다 그 이후로 완전 또 한번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림자를 못 뽑는 사람이 정권은 짧다 소리를 하나요? 말은 하나보다 그림자 받겠어. 국내의 복권이죠. 네, 그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는 아시는 분은 아는데 정청래 대표하고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이 그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에서 활동을 할 때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그 당시 그 총무였거든요. 그 당시에 약간 서자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정치에서 자기는 메이저리그고
이재명은 마이너리그라는 의식이 아직도 좀 깔려 있어요. 저는 그 공항에서 나온 저 장면이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 정무라인이나 저런 쪽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가 대통령이고 제가 그 청와대 정무라인이면 둘 다 나오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 그 일단 대통령 환영 행사 자체가 상당히 구태고 거기에 대한 비난이 있는 상황에서 이 당의 화합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사람을 모두 나오겠다? 그런 다음에 저런 사진을 찍히겠다? 청와대 정무라인들은 정말 판단을 못하는 거야. 아예 두 사람 다 나오지 말게 한 상황에서 조용히 환영 행사를 했었으면 저런 갈등이 부각되지도 않았고 대통령이 이제 뭔가 바뀌는 거나라는 메시지까지 동시에 줄 수 있었는데 둘 다 나오라고 한 다음에 저런 식으로 손 탁탁 치면서 간다? 저건 그 사진과 관련해서는 제가 취재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네.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인사하는데 굉장히 굳은 표정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해석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여전히 화를 안 풀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밤에 관계자가 전화를 해갖고 이거 좀 기회 되면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굳은 표정을 보였던 거는 비행기에 나와서 잠을 한 잠도 못 주무셨대요.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그 해외 출장 중에도 시차 적응을 못하고 일정이 너무 많아고 잠을 못 잤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자서 그렇게 지나간 거다는 얘기 꼭 좀 해달라고 대부분의 청와대 정무라인은 그런 식의 핑계를 댑니다. 근데 진짜 잘 전달해 주세요. 김동혁 대표 입장도 잘 전달해 주시고. 전 취재한 내용만 전하는 평론가가 아니고 저는 기자니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 앞에 세 글자가 생략된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앞에 세 글자가 생략된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동안 소름. 소름이 끼치는데 진짜.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 웃겼습니다. 이번에 진짜 웃겼어요. 오세훈 시장님이 진짜 재미있는 얘기도 재미없게 하시는 특이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은은한 팬덤 이후로 제일 웃겼어요. 오선으로 운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제가 오세훈 시장은 대단하신 분인 게 좀 설명드리면은 제가 보기엔 민주당에 공안증이 아니라 공오증이 있어요. 모든 사람 장관, 총리, 당대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다 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단한 경쟁력을 가지시고 중도 확장력이 있는데 다만 이제 굳이 팬덤으로 경쟁을 하시려고 하나. 그래서 은은한 팬덤이라는 표현을 절대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정청래 대표는 좀 메시지 관리 좀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당 운영은 주인인 당원이 한다. 이런 얘기하고 이번에 내가 안 나가면 대통령의 당무개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 쪽 입장에서는 협박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하나 사장을 못 주무셨구나 비행기에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정권은 짧다 얘기 나온 다음에 그 친명 핵심들이 엄청 분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군복으로 갈아입어야겠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버전이 바뀌었어요. 완전 군장 상태는 아니고 점호 복장 상태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대기 상태가 돼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거 때 오 시장께서 스스로를 서울에 미쳐있는 놈이라고 하셨어요. 오선 서울시장의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삶의 질과 도시의 매력도 양양 측면에서 전 세계 3위 도시 만드는 게 제 4년 뒤의 목표입니다. 근데 서울을 세계 3대 도시로 이제 만들어 놓고 나면 4년 뒤에는 대권 도시 도전하시겠죠? 글쎄요.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3위가 못 되면 안 나온다. 그런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3위 하는 게 노력하면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3위 하면요 앞에 런던, 뉴욕밖에 없어요. 저는 꼭 그런 도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게 삶의 질도 그만큼 오르고 그리고 도시의 멋스러움도 그만큼 올라서 브랜드력이 3위가 되는 그런 그 포용 성장으로 3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델 케이스 도시를 꼭 한번 만들어 보고 포커스는 대선에 있었는데 그렇게 만들고 저는 대선에 그렇게 나가겠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단특 보고 있습니다. 3위로 만들고 대권 도전하겠다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강요를 하세요. 센터쿠션 강적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보수 재건이라는 과제 자체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기를 왜 이렇게 아껴두죠? 이번 선거에서 보수가 희망을 찾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 결과로 보수에서는 좀 두 명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생환했고 생환한 과정 속에서 또 스토리를 써버렸단 말이죠. 중도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연대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장동혁 대표라는 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그 세력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당의 얼굴에 먹칠을 해왔던 몇 분이 있거든요. 삼위일체 있죠. 당에서 쫓아내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이선으로 좀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딱 시각적으로 아, 저 당이 변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